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적당히 해도 돼. 아니 수학 같은 거는 단계가 뚜렷하니까 학년별로 뭘 해야지, 다음은 뭘 해야지 이게 명확한데 국어는 뭐 특별할 게 있나? 잘 읽고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 국어 공부, 그 중에서도 특히 1, 2학년, 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국어 공부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적당히 해도 돼. 아니 수학 같은 거는 단계가 뚜렷하니까 학년별로 뭘 해야지, 다음은 뭘 해야지 이게 명확한데 국어는 뭐 특별할 게 있나? 잘 읽고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챙겨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챙기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어라는 과목의 정체성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도구교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다른 교과를 배우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기타 모든 과목들이 뭐 국어, 사회, 과학 그 어느 과목 할 것 없이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지 이해할 수 있겠죠. 공부할 수 있겠죠. 문제 풀 수 있겠죠. 아니 과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 자체가 너무 길고 이해가 안 돼. 문제 못 풉니다. 애들 연산 문제는 술술 잘 풀어도 똑같은 연산 문제를 문장으로 제시하면 못 푼 애들 너무 많잖아요. 독해력이 약하다면 개념 자체를 익히는 게 어렵겠죠. 개념들을 설명하는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그 외에 학습을 하죠. 그리고 다 배우고 나면 서머리하는 능력, 요약하고 다시 재설명하고 이런 것도 모두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기반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인데 그걸 왜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만만하게 봤다가는 뒤통수 맞는 과목이 국어거든요. 자, 그럼 국어라는 과목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가? 국어는요,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듣기, 말하기, 그 다음 읽기, 쓰기, 그리고 문법, 문학, 매체 이렇게 6가지를 학교에서는 골고루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이 모든 걸 세분화해서 챙기기 어렵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딱 이 3가지, 어떤 거? 읽기, 쓰기, 그리고 이 읽기와 쓰기의 재료가 되는 마지막 어휘, 이 3가지를 잘 챙겨주시면 돼요. 자, 이 3가지 영역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읽기는요, 초등에서는 특히 뭐예요? 독서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독서는요, 굉장히 제가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 독서를 제외한 국어 공부, 특히 1, 2학년의 국어 공부 기본 골격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우선은 적응부터. 괜히 학습적인 부담까지 주게 되면 적응 기간만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 잘 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갈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이 시기에 잘 챙겨야 되는 그 첫 번째는요, 한글 완성. 이건 필수예요. 제가 아무리 서두르지 마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더라도 꼭 챙겨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한글이에요. 이 한글 완성은요, 1학년 1학기 이때쯤까지는 잘 다져놔야지 이걸 1차적인 목표로 가지시고, 늦어도 2학기까지는 받침 있는 글자까지는 잘 읽고 쓸 수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와, 워, 의 이런 이중 모음들 있죠. 이런 복잡한 모음이나 겹받침들, 그 다음에 헷갈리는 맞춤법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듣고 받아쓰는 훈련. 뭐예요? 받아쓰기.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강추. 이 과정은요, 단순히 틀린 글자를 고치는 그런 연습, 이건 아니에요. 먼저 듣죠. 이 청각적 자극을 머릿속에서 의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이 글자로 써 내려가는 과정까지 청각적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과정에 포함이 돼요. 집중력도 좋아져요. 특히 음가가 비슷해서 결국 누구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정 낱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낱말들은 따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공부해야 돼요. 틀리는 글자 계속 틀리거든요. 저절로 고쳐진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다, 벌리다, 버리다. 어른들도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해보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요, 글쓰기. 특히 경험 중심 글쓰기 해야 합니다. 저학년 아이들 생각보다 책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인풋은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아웃풋은 좀 있나요? 읽기에만 그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웃풋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읽는 족족 다 써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도성을 가지고 써볼 기회는 좀 주셔야 됩니다. 글 쓰는 거 싫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쓸 게 없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읽고 쓰는 활동에 있어서 선작업으로 경험 기반 글쓰기를 충분히 많이 시켜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어떤 긴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험 기반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일기죠.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던 일, 가족과 함께 무엇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 봤던 거, 친구들이랑 놀았던 에피소드, 이 정도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꾸준히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뭐 잘 못 쓰든 뭐 또는 잘 쓰든 어쨌든 썼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 뭐 하세요? 첨삭하시잖아요. 꼭 아이가 쓰고 나면 이상하게 좀 고쳐주고 싶다? 더 좋은 글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니 됩니다. 안 돼요. 중요한 게 글 쓰는 게 재밌다. 내가 글을 썼더니 독자가 읽으면서 행복해 하더라. 너무 재밌어 하더라. 또 읽고 싶다 하더라. 이런 작가가 되는 경험을 우리 부모님들이 주셔야죠. 평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건 틀렸고 문장이 왜 이래. 이건 좀 다시 쓰자. 지우개 가져와. 이런 피드백보다는 어머 작가님 첫 문장을 읽자마자 뭔가 기대가 되는데 뭔가 아이의 글을 독자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죠. 물론 압니다. 부족한 거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장 호응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보일 거잖아요. 틀린 글자도 당연히 보일 거고 이럴 때 우리는 꼭 빨간 펜이 또 들고 싶어져요. 그죠? 하지만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아니 감히 작가님의 글에 빨간 펜을 함부로 들다니요. 그럼에도 조금 더 좋은 문장,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작가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틀린 글자 있으면 알려줄까? 틀린 글자 있어? 뭐가 틀렸는데? 그러면 슬쩍 짚어주면 애들이 고치죠. 고치는 건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야 계속 잘 쓸 수 있는 아이로 잘할 수 있어요. 글로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 나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구나. 잘 전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일상어의 수준을 반 단계 높여주세요. 아이가 일상 표현으로 엄마 너무 좋아.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맥락에 맞게 반 단계쯤 업그레이드된 표현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나 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지? 꽤 인상적이었나 봐. 감격스럽다. 만족하다. 인상적이다. 이런 식으로요. 애들이 이런 표현들 막 쓰잖아요. 짜증났다. 화났어.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때는 또 맥락에 맞게 많이 불쾌했나 봐. 당황스러웠겠다.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었네. 이런 식으로. 짜증나. 이러면 엄마도 짜증났어. 이것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훨씬 더 언어 자극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3, 4학년 국어 공부법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